때는 2024년 6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이야기야. 한 남자가 축구 경기하기 전 축구화를 신고 있어. 어? 축구를 하는데 축구화? 축구화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지? 그럼 지금부터 한 축구 선수 이야기를 들려줄게. 하나 둘 셋 GSM 화이팅! 예, 놀랐지? 해가 쨍쨍한 어느 날 어느 한 축구팀 주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어. 이날 관중은 17,000명.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이게 다 밖에서 VR을 안 쓰고 진행됐다는 사실이야. 한여름에? 놀랍게도 50년 전에는 6월에도 야외 활동이 가능했어. 장마가 지금처럼 3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았고 평균 온도도 3도나 낮았거든. 우린 지금 밖이 45도인 게 아무렇지 않잖아? 그땐 38도만 돼도 100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고 뉴스에서 난리였거든. 그럼 그때는 여름에도 그럼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그랬단 거네? 맞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덥지도 않았고 우천 취소나 날씨 때문에 이렇게 경기를 취소하는 일이 흔하진 않았어. 그때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300이 2시간 동안 지속되면 경기를 취소했고 축구는 강설, 강우에도 경기를 진행하는 날이 훨씬 많았지. 축구는 제가 2007년에 처음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는 축구가 밖에서 뛰어노는 스포츠였죠. 경기장의 크기, 잔디 상태, 날씨 모든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었지요. 잼버리 사태가 있고 난 후에 잔디 상태는 아무튼 제가 알던 축구는 전통적인 스포츠와 함께 점점 변해갔습니다. 타인에서 만든 리에복 12세대 VR이 얼마 전에 2억에 팔렸다는 소식 들었어? 설마. 맞아, 이게 바로 그 제품이야. 이와 같은 기술의 보편화가 스포츠 변화의 시작이었지. 와, 이거 진짠가요? 구하기 힘드셨을 텐데. 저렇게도 했었구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e스포츠를 비롯한 디지털 스포츠가 전체 연장을 나오면서 지금의 스포츠가 완성이 되었어. 그럼 애초에 VR에 스포츠를 결합할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우선 환경 오염이 점점 심해져서 야외에서 운동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쯤 VR 스포츠는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기 때문에 전 세계 선수와 팀이 동일한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VR 스포츠가 확산이 되었지. 그러면 VR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대단했겠다. 규정 같은 건 어떻게 생겼어? 스포츠에는 크게 5가지 조건이 있어. 놀이, 조직화, 경쟁, 신체적 기술,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이야. 그중 나머지 4개는 충족됐다 보았지만 제도적 안정성은 조금 떨어졌지. 그래서 각국 스포츠 협회가 발빠르게 협의하였고 Federation of VR Sports Association이라는 국제 조직이 탄생하였어. 드디어 스포츠로 인정을 받은 거지. 규칙과 규정을 만들었고 리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정성과 일관성 있는 지음의 규정을 만들었어. 그러면 VR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나이대는 지금처럼 다양했어? 놀랍게도 아니야. 지금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는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하지만 당시에는 20대의 운동 능력, 반사신경을 따라갈 수 없어서 프로 선수로 활약하는 연령층이 좁았지. 신기하다. 그러면 그때 한국 안에서만 경쟁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 지금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리그에 참여한 거지? 그것도 아니야. 리그 형태는 예전보다 많이 변화했어. 지금처럼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 하나의 리그를 뛰는 경우는 없었어. 과거 축구라는 스포츠는 한국에서는 K리그, 영국에서는 EPL 등 각 나라 자체의 리그가 있었고 유럽 리그가 가장 큰 리그로 전 세계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전 세계 선수들이 같은 리그를 뛰는 경우는 아예 생각도 못했지. 물리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야. 한국의 경우에도 리그에서 외국인이 뛸 때는 용병이라고 불리면서 심지어 한 팀에 몇 명 이상 영입을 할 수 없는 제도도 있었어. 이렇게 그 외에도 VR과 스포츠의 결합은 전통 스포츠와 큰 차이를 보였어.
사람들은 물리적 제한 극복과 같은 VR 스포츠의 장점에 맞추어 국제 리그로 변화하는 등 전통 스포츠랑 많이 다르게 진행하게 되었어. 그러면 기술도 점점 변하지 않았어? 맞아. 그 당시 계속해서 VR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당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 뭐였는데? VR 기술의 발전은 시각, 촉각, 움직임,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 그 당시 기술 수준을 알려줄게. 뭐부터 알려줄까? 시각. 아무래도 시각이 VR의 꽃 아니야? 맞아. 시각적 발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술은 HOE, 즉 홀로그래픽 옵틱스 엘리먼트 기술의 발전이야. HOE는 기존의 VR 디스플레이보다 더 높은 해상도와 넓은 시야각을 제공해서 몰입감을 극대화했지. 그리고 이 기술은 빛의 간섭과 회절을 이용해 이미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볍고 얇은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었어. 덕분에 VR 디바이스가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면서도 더욱 현실감 넘치는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었어. 그럼 우리가 끼는 렌즈까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거네? 맞지. 기술의 발전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착용하는 초경량 VR 렌즈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야. 다음은 촉각이야. 촉각적인 부분에서는 햅틱 피드백 기술이 크게 발전했었어. 이 기술은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 무언가를 만질 때 실제로 그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줬지. 그러면 장갑 같은 거 느낀 거야? 정확해. 그 당시 장갑을 착용해야 했는데 VR 장갑을 착용하고 가상 물체를 잡으면 그 물체의 질감과 무게를 실제처럼 느낄 수 있게 됐어. 그 이후로 초음파를 이용한 비접촉식 햅틱 피드백 기술도 개발돼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공중에서 촉각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 이런 기술들은 VR 환경에서의 몰입감을 더욱 높여주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열어주었지. 움직임적인 측면에서는 360도 트레드밀이 큰 역할을 했었어. 이 트레드밀은 사용자가 가상 환경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줬고 바닥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방향으로 걷든지 제자리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이를 통해 VR 세계에서의 이동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멀미 현상도 줄일 수 있었어. 또한 동작 인식을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센서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해서 오늘날의 사용자의 동작이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기술로까지 이어져 왔지. 마지막으로 인터넷이야. 인터넷은 어떤 요소가 향상되었을 것 같아? 정답! 레이턴시. 맞아. 특히 레이턴시의 감소는 VR 경험에 큰 영향을 미쳤어. 레이턴시, 즉 지연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상 현실에서의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 이는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 계속해서 줄어드는 레이턴시 덕분에 사용자가 움직일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모션 시크니스, 즉 멀미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됐지. 또한 고도화된 글로벌 위성 네트워크와 양자통신의 결합으로 초고속의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실과 다를 바 없는 초고품질 VR 세상을 실시간으로 드나드는 것이 표준이 되었어. 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VR을 체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다양한 VR 애플리케이션의 발전과 더불어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있어. 와, 신기하다. VR 스포츠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왔구나. 이러한 환경적, 기술적, 제도적 변화 속에서 많은 선수들이 설자를 잃고 방황했지. 하지만 이 와중에 살아남아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선수가 있어. 설마 아까 그 어르신?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 당장의 영광이냐, 멀리 보고 미리 적응을 할 것인가.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미리 예측했고 산업이 더 커질 것을 예상해서 한 발 빠르게 VR 스포츠를 시작했어. 내가 메시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 그래서 그 선수는 미리 적응을 결심했고 늦은 나이에도 결국 오늘날의 VR 스포츠의 최고의 스타 칭호를 유지할 수 있었지. 오늘은 여기까지야.